지금 시각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주식 정보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미국에서 간밤 미증시 뒤늦게라도 좀 비컷 효과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뒤늦게 보긴 봤습니다만 어제 그렇게 비싸게 살 거 그저께 FMC 당일날 그렇게 막 빠질 때 사지. 참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사람이고 시장이에요, 그죠? 그나저나 이게 반도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밤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급등을 하고 뭐 전반적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또 패대기를 치고 모건 스탠리는 뭘 이렇게 한국 반도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나. 수시로 겨울이 와요. 지금 이 추석 지나고도 진땀이 나도록 더운데 자꾸 겨울 타령을 하네. 반도체 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네. 반도체 업종 가장 한번, 궁금하실 예. 텐데 저희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업종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백기련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FOMC가 끝나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비컷을 단행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장 초반부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저희 7월 이후부터 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가 특히나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석 전에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사에서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어제는 주가가 그런 영향,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어제 삼성전자 이제 52주 신저가 경신했고 SK 하이닉스는 뭐 개장 초에 10%대 급락세를 보였다가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또 메모리 반도체 겨울론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가 특히 디램 업황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영훈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저도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국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을 일부 꺾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전자보다 가져가는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포인트를 잡아보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AI 관련돼서 일단 여기서 수익화가 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 관련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쿨링 타임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희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를 다시 본다고 했을 때 확인이 필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전방의 수요단 그리고 현재 재고 수준인데요. 저희 최근에 수요를 보면 사실 AI 외에 그리고 서버 쪽 외에는 다른 PC나 모바일 수요가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보통 3, 4분기 진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예상보다는 약했고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올해 3, 4분기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는 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비중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일부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확인하기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재고가 전반적으로 건전한 수준에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세트단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단 고객들도 전반적으로 재고를 예전에 받았던 그런 재고 충격을 감안해서 조금 더 건전하게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고 좀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더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메모리 쪽 이 컨주머 영역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가 서버나 AI 이 투자가 계속 그렇게 갈 거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일부에서 AI 관련된 회의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최근에 대만 쪽에 있는 밸류체인 확인 결과에 따르면 일부 그 북미 엔비디아의 칩 출시가 지연된 부분은 맞지만 그걸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서버 고객들의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디램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3,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가격 상승 트렌드는 계속 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좋게 봤던 그런 실적 성장, 분기 실적 성장 트렌드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우리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 또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고 계신 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을 갖다가 뭐 제외하고는 우리 증시를 논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100만 주가 매도됐다. 그것도 모건 스탠리 증권 통해서 또 그 창구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찝찝한 그게 나옵니다. 우리 백기른 애널리스트님 보시기에 반도체 업황 지금까지도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저 같으면 지금 이 삼성전자 뭐 6만 원 금방 오면 눈 감고 사고 싶은데 말리시겠습니까? 좀 더 기다리라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아직 반도체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꺾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논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전방의 내년 수요와 그리고 내년에 변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포인트들에 좀 집중을 해보면 이렇게 좀 조정이 왔을 때 여기서는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도 사이클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또 올랐다가 증시가 잠깐 쉬었다가 또 PBR 밴드 기준으로 한 1배 초반 수준에서 또 바닥을 짚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표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3, 4분기 이제 저희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기업들을 봤을 때 실적을 놓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달 9월 마지막 주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종종 기업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위기랑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저는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결과로 3분기에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트렌드 정도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인 비용 영향이 일부 3분기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적은 조금 차별적인 움직임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업종에 있어서는 대형주 중에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장 또 더 자세하게 예. 좀 분석을 해볼까요? 또 오늘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부장님. 예. 요새 좀 정신 없으시죠? 이게 뭐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침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세져 버린 것 같아요. 고정관념?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조지 소로스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가가 말한 건데요. 재기성 이론이라고 해서 네. 사람들은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되게 비이성적일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감정적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하나의 편견이 생기면 예. 그 편견을 지지할 만한 이유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증시가 적정 가치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예. 뭐 다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 이 가치를 따라서 쭉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텐데 예. 이 가치를 크게 벗어나는 과열이나 침체가 나온다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8월 초에 실업률이 반등해서 침체라고 했던 게 예. 실업률이 꺾이니까 아니야 신규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못해서 침체야. 어허.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꺾였고 고용이 급락을 해서 침체라고 하던 게 8월 데이터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 반등하고 고용 지표도 반등을 했는데 아니야 신규 주문 지수가 급락을 해서 침체야. 그러니까 침체 이유를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CPI가 발표됐을 때도 되게 재밌었던 게 물가가 CPI 코어 물가가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랬더니 경기 침체는 고정시켜 놓고 이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상황인데 다행히 어제 빅컷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긴 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증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거꾸로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제어하고 방어하고 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그런 해석들이 다시금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제 다행히 뭐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하고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지만 경기 부분만,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풀리고 좀 후퇴되게 된다면 저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일단 좋은 네. 사이클로 진입했다. 네. 지금 뭐 재기성 이론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장님 네. 시장은 효율적이다. 그리고 네. 시장 참여자들은 합리적이다. 네. 그걸 믿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니까 제가 재기성 이론을 말씀드린 거고 네. 만약에 합리적이라면은 어제 같은 하이닉스 급락은 안 나왔었겠죠. 네. 그죠. 네. 그런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좀 시장의 위로 아래로의 변동성을 자극하는 변수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급반등을 보면은 시장도 굉장히 눌려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경기 침체는 아닌데 경기 침체 공포에 이렇게 꾹 눌려 있던 게 침체 공포가 조금씩이라도 완화되면 튀어오르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그림들이 코스피에도 좀 멀지 않은 시점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좌우지간 학창 시절 그 뭐 책에서 시장은 효율적이고 네. 우리 또 교수님들 좋아하는 말로 네. 마켓은 이피션트해요. 네, 맞습니다. 이러고 뭐 합리적 기대 가서 그러면 사람 합리적. 네. 아니 사람이 합리적이고 시장이 효율적이면 그쵸. 왜 그 테슬라를 400불에서 사고 그렇죠. 왜 에코프로 BM을 40만 원, 50만 원에 사갖고 이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합리적이면 시장이 거래가 안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인덱스 투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어쨌거나 그래서 시장은 재밌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테슬라 말 난 김에 벌써 한 2달 전인 것 같은데 빌 그로스가 왕년에 그 채권왕 빌 그로스가 네, 네. 테슬라가 요즘 밈 주식처럼 움직인다 했는데 2달 전에 벌써 그런 진단을 내릴 만도 하네요. 하루에 뭐 7%, 8%를 갖다 우습게 이는 무서운 주식이. 오, 엔비디아도 하루에 10%씩 그러니까요. 빠지고. 요즘 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 저기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그거 했고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은 완전히 정상화 돼버렸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단기는 빠지고 장기는 오르면서 이제 그 뭐 거의 한 13bp 정도까지인가 벌어졌으니. 네. 근데 제 경험에 요런 경우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요렇게 했을 때 증시가 겁나게 올랐던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꼭 자빠졌거든요. 맞습니다. 몇 개월 시차가 존재하긴 시차가 좀 했었는데 있다가 예. 속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네, 또 하나는 방향성이 문제겠죠. 방향성의 문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0년물, 2년물 같이 내려가는데 네. 2년물이 더 빠르게 내려가서 예.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고 빠르게 튀어오른다면 튀어오른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경기도 나쁜데 경기가 나쁜 것들을 더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최근처럼 10년물은 잘 버텨주는데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네. 정상화되고 플러스권에 있다면 예. 그리고 그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예. 저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6개월이 될지 9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시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0년물이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는 방향성이 아니라면 저는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파월의 말하는 게 특정 정치인을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네. 하니까 그 말은 바로 나는 특정 정치인을 갖다 유리하게 해주려고 이번에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네. 뭐 딴 거 있겠습니까? 해리스 편들겠다는 얘기인데 또 실제 시장의 반응도 그랬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금년 들어서 연초부터 얘기했던 원래는 미국 대선 있는 해야 네. 원래는 미국 대선 있는 해이기 때문에 미국 선거 있을 때까지는 어지간하면 주식은 롱이야.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우는 한 3번 정도 막힐 수 있었던 거, S&P 500은 한 2번 정도 네. 막히는 거, 이러고 나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로 아니면 조금 비싸다는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걸로 흘러내리는 정시를 갖다가 지금 또 금리 인하라는 것도 돌려내고 있죠. 돌려 세우고 네, 있단 네, 말입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이드를 주사를 놓으니 네, 네. 이제 좀 가서 샤워도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또 뛰라니 이제 뛰는 건데 근데 이 시세가 굉장히 뭐랄까 섹시한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동의하십니까?
과거 네. 경기 침체가 아닌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2000년 이후로만 따지고 본다면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이 세 가지 경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은 경기 침체다라는 인식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랬죠. 90년대로 확장을 해보면 92년, 95년, 98년, 2019년 이 네 번의 케이스는 경기 침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때마다 증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는 좀 등락이 있었긴 했는데 이후에는 저점 대비 한 20-30%씩 올랐어가지고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금리 인하라는 과정에서는 경기가 좀 불안정하거나 그럴 때인데 지금도 경기가 불안정하다고는 하죠. 근데 GDP 규모나 아니면 소매 판매 금액을 보면 1990년 이후 추세대를 한창 벗어나 있습니다. 위쪽으로. 예. 초과 수요 국면이라는 거죠. 이게 무너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초과 수요 국면인데 금리 인하한다? 그럼 저는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은 뭐 잘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센 시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벌써 시청자분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가가 왜 이래요 하는 탄식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이제 좀 우리도 이제 조금 뭡니까 8월달 급락, 네. 8월 초에 급락 그거 돌려 세우는 8월 중후반 네. 그리고 9월 들어서 또 또 이렇게 오르죠. 흘러내렸다가 어제까지 이제 계속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타격이 큰데 네. 지금 이 정도라면은 미국장 이렇게 가고 유럽장 이렇게 간다면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 워낙에 이게 장이 막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도 지금 여기서는 한번 그래도 짧게라도 승부를 걸어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요? 저는 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은. 예. 그리고 추세 반전은 아마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저는 여기서 더 급락하기보다는 좀 올라올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왜 코스피가 이렇게 눌려 있을까를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이죠. 예. 그리고 경기에 대해 민감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옆에 있는데 중국 경기도 부진하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 부진, 미국 경기 공포, 경기 침체 공포 이 두 가지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려 왔고 8월에 이어서 9월도 글로벌 증시 수익률 꼴찌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네. 추석 연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 네. 경계 심리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뭐 이 또한 많이 샀기 때문에 좀 파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ER이 9배, 9배 초반이고요. 네. PBR은 1배, 1.1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PBR이. 예, 저점 수준입니다. 네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ER이 4.5배 밑으로 내려왔고요. PBR도 1.1배, 1.2배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다 내려왔다. 참 평가 못 받네. 미국 비해서. 네. 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뭐 반도체가 뭐 AI 반도체 뭐 이런 기대감들도 있긴 하지만 네. 사이클 산업이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죠. 사이클. 네, 사이클 산업.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 침체 공포, 중국도 경기 둔화,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줘 왔는데 저는 이게 좀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흐름들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OECD 경계 선행 지수를 보면은 지금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9월, 10월 달에 유동성 공급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정키로는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 4분기부터는 조금 경기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희는 아마 4분기를 지나면서는 한국이 그동안 미운 오리 새끼였다면 100조까지는 되진 않겠지만 미운 오리 새끼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부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돌아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환율적으로는 좀 안정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정이라 하시면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지금 완만한 하락세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왜 팔았냐, 언제부터 팔았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달러율 1,390원이었던 게 1,320원으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상하죠. 원화가 강세인데 그러니까. 팔았죠. 예, 예. 근데 심플한 거는 원화가 약세할 때 30조를 샀습니다. 글쎄. 네. 예, 예. 그러니까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그때는 많이 나왔고 네, 최근 네. 나온 건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예. 불안감,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다 출회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경기가 좀 안정을 찾고 미국도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원달러율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준다면 네. 그러면은 저는 외국인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 부분은 혹시 지금 여의도에서 서로 혹시 논의가 있으신가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인텔을 굉장히 주목하는 것이 네. 인텔의 주가는 뭐 최근에 큰 그건 없습니다만 바닥 다지는 정도인데 네. 지금 이 수준이 닷컴버블 무너질 때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이거 네, 네. 형편없어요. 형편없는데 뭔가 이 인텔 그 누굽니까 CEO 팻 갤싱어 네. 그분의 그 사람의 이 어떤 여러 가지 관련 뉴스도 자주 눈에 띌 뿐만 아니라 여기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파운드리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작심하고 덤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저 엔비디아도 확 답을 안 주는 거. 네. TSMC 말고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래 삼성 하면 또 답을 안 주잖아요. 네, 답을 안 주죠. 혹시 그 뭐 들리는 얘기 없으세요? 저도 거기에 대한 들은 바는 없는데 네. 그걸 또 보면은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반도체 초과 공급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초과 공급인데 왜 다른 사업 파트너를 찾으려고 할까요? 네, 초과 공급인데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모건 스탠리나 이런데 전망치를 보면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추정치를 내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유지되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수요가 악화될 거다. 그러면은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더 커져서 좀 되게 안 좋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정되게 된다면 저는 뭐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지난번에 8월 초에 좀 급락을 했고 이번에도 예. 2,500선을 살짝 예, 깨긴 예. 했잖아요. 여기서 바닥 잡으면 연말에는 2,850, 2,90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연말까지는 그 생각합니다. 정도까지 본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일본 중앙은행 그러니까. BOJ 네. 쪽에서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네. 좀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엔화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140엔에서 딱 찍고서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들이 사라지면서 어제 미국 증시도 급반등을 한 이유 중에 네.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BOJ 총재는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27일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서 딱 일주일 후네요. 네,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 예.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엔 달러 환율이 140엔을 깨면 조금은 수급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좀 한번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꼭 물어보시는 게 8월 초같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물어보시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좁은 출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엔달러 환율이 21년에 100엔이었던 게 3년 반에 걸쳐서 160엔으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기적 포지션이 5만 5천 계약 순매수였던 게 18만 4천 계약 순매도였거든요. 3년 6개월 예, 동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예. 5주 만에 순식간에 그냥 20만 계약이 순매수로 왔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매도 포지션이 5주 만에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천천히 왔다 갔다 했던 출입구에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몰려가지고. 사고가 난 거고 지금은 투기적 포지션에 있어서 5만 5천 계약 순매수거든요. 근데 2000년 이후 순매수 최대치를 보면 7만 2천 계약이에요. 뭐 10만 계약으로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20만 계약을 되돌렸던 파괴력, 그러니까 집중됐던 물량과 5만 계약 정도가 쌓이는 데 물량의 흐름들은 좀 약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9월 후반부에 조금은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좀 위축될 수는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유대교 신년이 이제 10월 2일, 10월 4일입니다. 유대교. 네. 유대교 신년. 그러니까 9월의 계절성이 좀 뚜렷합니다. 9월에 매년 그 20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증시는 4년 연속 10월 달에 약했거든요. 예.
그 이유를 따져보면 첫 번째로는 법인 셋업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전반적인 유동성이 예. 좀 줄어들고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유대교 신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말이죠. 풋클로징을 하고 싶죠. 그러면은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는 예민한 시장이 돼버려서 평균적으로 한 3년 평균이 한 마이너스 6% 정도 되고 상승 확률 0%였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4일이 유대교 신년이라서 9월 후반부에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데 여기에 엔캐리 청산 매물이 이전보단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출회되면은 좀 변동성을 자극할 수는 있다 정도로 봐야지 8월 초의 공포가 재현된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오늘 이경민 부장님한테 완전히 새로운 걸 한번 듣네요. 저도 이 머리 털라고 처음 듣네. 이 9월 달에 장이 좀 전반적으로 약했던 네. 배경 중에 하나가 유대력으로 이제 거기가 이제 네. 연말이고 네. 10월부터 새해를 맞는다. 네, 오. 하기야 또 이 바닥에 또 맞습니다. 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나 영향력은 이런 걸로 뭐 절대 보면은 아니죠. 여전히 그 뭐 네. 소로스도 유대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좀 그나마 특이한 게 역대 연준 의장이 전부 유대인인데 파월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 그렇구나. 저희 약간 그러면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 호가 상황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시장 좀 좋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일단 2,60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 1.25% 오른 2,613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36% 추가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42선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지금 1위부터 5위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신저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그래도 오늘 2.85%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체결가 64,9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16만 원 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5.5% 지금 강세 출발 예상이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호가다 보니까 지금 개장 이후의 상황을 좀 보셔야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4% 반등하면서 39만 7천 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황제주에 등극을 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5만 5천 원. 현대차도 1.63%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25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0.25%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기아가 1.45% 강세로 현재 예상 체결가는 10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입니다. 1.8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4천 원. 포스코홀딩스도 1.2%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입니다. 알테오젠 어제 굉장히 흐름 좋았고 신고가도 돌파했는데 오늘 2.4%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가 34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2% 상승 출발 예상되며 호가 16만 원. HLB가 0.46% 반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27% 오르면서 현재 호가 7만 7,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엔캠도 오늘 반등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 2.39% 오른 18만 4,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클래시스와 리가켄 바이오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시스가 2.48% 상승하면서 5만 7,8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0.1% 강보합, 휴제리 보합권이고 삼천당 제약이 오늘 5.3% 추가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 14만 1,000원. 셀트리온 제약도 0.5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6만 9,8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피 일단 2,600 돌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도 반등이 예상되고 제약 바이오 섹터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시장 분위기는 미증시 따라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러네요. 예, 야간의 선물 흐름도 저 정도 이제 반등은 예상되는데 또 코스피가 또 힘을 내니까 코스닥을 못 가나? 어쨌거나 우리도 지금은 같이 글로벌 랠리에 동참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좀 뜬금없는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우리 이거는 그래도 축하해주고 가시죠. 어떤 얘기인가요? LA 다저스 오타니가 50을 달성했네요. 오, 마이애미에서 6타수 6안타를 쳤는데 홈런 3개에다가 도루 2개를 해가지고 2개 다 50일까지 했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이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와,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뭐 미워하기 힘든 친구입니다. 인성까지 좋으니까. 아, 그러면은 니케이도 오늘 한번 날아가겠는데. 그 니케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그건 없었을까요? 저기 특별히 어떤 외국인들의 최근 들어서의 우리 반도체 특히 두 빅2에 대해서 그렇게 팔아제낀 거에 대해서 뭐 보유 지분을 좀 줄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환차익도 충분히 뭐 동기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그거 외에 혹시나 이 친구들이 보는 무슨 진짜 한국 반도체는 버려야 할 만한 뭐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감지되지는 않고 감지되지는 있거든요. 않죠. 네, 특히 8월까지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40% 이상이었고요. 전월 대비로도 13% 올랐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은 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온 때랑 좀 맞물렸던 게 중국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예. 중국 수입 지표 수입 증가율이 예상보다 굉장히 못했고 저희 추석 연휴 초반에 발표됐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부진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한국 반도체 누가 뭐라 그래도 중국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못 돈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은행은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 뭐 당위론과 또 이렇게 전망과 좀 갈리는데. 저희는 이번에 비컷을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 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부채 문제 그리고 예.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예.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이와 맞물려 있는 게 좀 내수 부진이거든요. 내수 부진. 네,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잡으면서 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서 뭐 25bp 금리 인하라고선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저희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한국은행도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얼추 얘기하고 네. 어제 현대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재료가 있었습니까? 뭐 금리 인하면은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됐었던 게 그냥 여러 가지 심리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예. 금리 인하라면 예. 미국 소비가 개선돼서 예.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PER이 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그쪽도요? 네, 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4배라고 한다면 올해 초 작년 말 수준이었거든요. 역사적 저점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대감만으로도 그 좀 반응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저희는 뭐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이제 해리스 대통령이 조금 우위를 보이는 그림들도 나오다 보니까 네. 자동차에 대한 업황 기대감들이 굉장히 눌려 있었던 게 좀 회복되는 그림들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자막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구글카 얘기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나와 봐야 알겠죠. 네. 나와봐요? 애플카도 한때 그 애플카의 상처가 아직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지금은 뭐라 그러죠? 자율주행차에 대한 네. 기술 발전이라든지 네. 가시성들이 높아지는 사이에서 예. 국내 자동차 기업들 특히 대표적인 현대기아차가 거기에 대한 좀 박차를 가한다거나 앞으로 나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예. 그동안은 그냥 가치주였던 자동차가 성장주로서의 변모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랑 연관지어서 2차 전지는 어떨까요? 간밤에 테슬라도 네. 뭐 금리 인하 후에 차구매 증가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또 좋았고 어제 2차 전지주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네.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급반등을 하면서 일부 대형주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흐름들이 저는 좀 하락 추세를 깨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V자 반등 가능성 좀 낮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등락이 있는 가운데
점점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 뭐 트리거 포인트가 됐던 거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좀 지지율 역전하면서 한 번의 트리거 포인트가 있었고 또 이제 독일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를 조금 피하는 그림들, 그로 인한 반사익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지금은 좀 하락 추세,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던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과정인데 이 벗어나는 과정이 조금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완만한 우상향일 것 같아요. 당분간은. 급반등 나왔으면 또 밀렸다가 급반등 나왔으면 밀렸다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그림들을 잘 활용하셔서 좀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뭐 이제 지금 개장까지 30초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일단은 시장 좀 확인하면서 그러시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간밤 미증시 좋았고 우리 증시도 좀 이에 따라서 좋은 흐름 예상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좀 좋게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이제 간밤 미증시가 하루 늦은 B컷 효과를 누렸죠. 고용지표 호조 확인 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다우와 S&P 500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런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좀 반도체 투심이 좀 약화되면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빠졌고 지수 역시도 힘을 받지 못했는데요. 오늘 미증시 따라서 B컷 효과 이어받을 수 있을지 좀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2600 돌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2605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1% 가까이 오릅니다. 746.67포인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투톱 그래도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신저가 기록했었는데 하루 만에 1.58%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64,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4.25%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크게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159,200원, 16만 원 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 가까운 반등 보여줍니다. 거래가 399,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황제주 자리에 등극했는데요. 3년 만이었죠. 오늘 0.19%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05,100원이고요. 현대차가 오늘도 1%대 강세 이어갑니다. 거래가 248,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조금 빠집니다. 0.5% 약세로 20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이고요. 기아도 약보합. KB금융이 1.3% 올라갑니다. 8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4% 강세로 377,700원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신고가 경신했었는데 오늘은 하락합니다. 0.43% 약세로 349,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58% 올라갑니다. 166,600원. HLB가 2.19% 상승하며 8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2.3% 올라가네요. 7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캠도 1.67% 상승하면서 거래가 183,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어제 강했는데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네요. 1.4% 약세로 55,600원. 리가캠 바이오도 어제 워낙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은 0.6%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휴젤도 0.38%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삼천당 제약이 지금 보합권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0.43% 상승하면서 거래가 69,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일희일비하는 모습인지 오늘은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XL, HBM, 3D 랜드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CXL 관련주부터 체크하시죠.
엑시콘이 4.75% 상승세, 네오셈도 5.45% 올라가고요. 오킨스전자 4.01% 상승하면서 거래가 5,720원, TLB가 2.86% 상승하고 코리아 서키트가 10.54%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3,12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6.86% 상승합니다. 거래가 1,750원. 파두가 1.29%, QRT가 2.8%, 텔레칩스 4%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거래가 13,170원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3.3% 상승합니다. 자, HBM 관련주 보겠습니다. 어제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5.5%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10만 1,500원이고요. HPSP가 3.07% 상승합니다. 거래가 28,5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DI가 4.4%, DIT가 3% 가까이 오르고요. MK전자도 3%대 상승세에 시연 중입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강했던 딥페이크 관련주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좀 투자 금액을 늘린다는 소식에 딥페이크 관련주에 좀 매기가 쏠렸었는데요. 오늘 센즈랩을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가 4.4% 강세로 거래가 1,615원. ICTK가 4% 넘게 올라가고요. 센즈랩 10.5% 급등하면서 거래가 9,780원입니다. M83도 1.82% 강세고요. 라온시큐어까지 2.5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아이폰 관련주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간밤에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SK 하이닉스 아이폰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4.65% 상승하고요. 아이폰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BH가 1.3% 강세고 자화전자도 2.57%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을 출회했었는데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래도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됩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169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233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29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팝니다. 36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56억 원, 개인이 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이제 주식시장 정규장 전일 마감 시간 대비해서 1원 60전 떨어지면서 1327원 60전에 출발했습니다. 1원 40전 떨어졌네요. 1327원. 뭐 예상했던 대로 역외환율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을 그러네요. 했고 예.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일단 2,600 넘기면서 시작했으니까 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개장 초보다 그래도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게 그래도 고무적이네요. 외국인들도 양쪽 다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다 선물 다 매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이래저래 뉴스 체크하는 거 가운데 우리 이경민 부장님, 네. 그 톰리라는 분 아시죠? 잘 모르는데요. 미국에 저희 프로에서는 자주 그 인터뷰 그거 소개하는데 미국의 그 뭡니까 회사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분이 그걸 하네. 상당히 강세론자로 유명한 분인데 9월 달에는 조금 빠질 수 있다. 그걸 갖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라 이런 얘기까지는 했는데 지금 어제 막 장이 그렇게 훨훨 날아가는 와중에 어디하고 인터뷰를 했나 봐요. 자기는 조금 대선 전까지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좀 의문이래요. 아이 월가에 그래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강서론자가 또 이렇게 또 조심스러워하니까 갑자기 우리 개장 전에 제가 오늘따라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 좀 가는 거 아니에요 했는 이게 또 뜨끔해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바이오 쪽이 요즘 그래도 아마 금리 인하기에는 가장 수혜를 받는다 내지는 이런저런 또 재료들도 받쳤던데 요거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유망한데 이게 좀 잘 한번 보시면은
고점권에서 굉장히 진폭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권에서?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쭉쭉쭉 뻗어가던 장세에서 고점권에 왔다가 급락했다가 또 급반등했다 네, 이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긴 예, 하고 예. 이 와중에 또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도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약 바이오 내에서 예, 많이 올라온 애들보다 음. 좀 덜 올라온 종목들이 좀 예, 반등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은 제약 바이오 sek터 내에서의 순환매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좀 변동성이 커서 출렁일 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을 잘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거는요. 지금 자막 나오는 저 삼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저 꽤나 이제 시세판 숫자가 이제 길어졌습니다. 바뀌었죠. 네네. 네. 저 부분은 어떻게?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전 좋게 보긴 하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내 영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그렇게? 네.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주가도 네.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때요? 이것도 뭐, 해리스 수혜주로 좀 분류가 네. 되면서 네. 괜찮았었는데 해리스 수혜주에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또 금리 인하고는 어떻게 엮이죠? 일단은 성장과 비용단의 문제겠죠. 비용단에서? 네, 비용단에서 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예. 쪽들이 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데 대선 TV 토론 이후에 예. 해리스가 잘했다는 여론조사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지율 격차도 벌어지고 당선 확률도 좀 벌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빙 지역, 격전지에서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승리를 점칠 수 없던 상황에서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를 기점으로 펜실베니아가 의석수가 19개가 되거든요. 여기서 해리스가 1%포인트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기면 아마 거의 해리스 쪽으로 많이 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이차 전지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펜실베이니아 같은 데는 원래가 민주당이 거저 먹는 데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1%포인트 앞선다는 얘기는 사실은 펜실베이니아 같은 원래 블루 스테이트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고전한다는 얘기예요. 고전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좀 봐줘야 네. 그거는 있죠. 바이든이 있었을 때는 지고 있었어요. 바이든이 있을 때는 네. 바이든은 지금 보니까 또 어제 말실수까지 했네요. 자기가 대통령 된 이래 연준 의장 파월하고 대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데 네. 그 재작년에 그 5월 달에 네. 그 백악관에 옐런하고 불러가지고 네. 인플레 잡아 했던 그게 있는데 그다음부터 빅컷, 뭐 자이언트 예. 스텝, 빅스텝,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세상 천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네. 대화 한 번 한 적 없다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니 금리에 관해서는 대화한 적이 없다. 일단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입벌 구? 예. 그리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도 셌고 네. 이제 해넘기기 전에 이거 밸류업 갖고 뭔가 나올 때 안 됐습니까? 네, 나올 때가 됐죠. 이제 9월 말에는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고 하고 올해 안에 ETF.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고요? 네, 그럼 거래소에서 만듭니까? 네, 거래소에서 만듭니다.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뭐 거기 들어가는 종목들은 좀 기대감을 더 강하게 반영하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냥 저 PBR이다 싸다라는 것보다도 가격도 밸류에이션도 싸고 네. ROE도 높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선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기대하지 못했던 종목인데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생긴다면은 조금은 기대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KLX에 가보시면 지금까지 밸류업 관련된 공시를 한 기업들이 한 11개, 12개 정도가 있고요. 예, 예. 공시하겠다라고 예고한 기업들이 한 20몇 개가 있거든요. 예. 그 종목들 중에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은 선택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뭐 기대감은 올해 초부터 있었죠. 그랬죠. 네. 네. 근데 보통 똑같은 이슈로
같은 임팩트로 시장에 영향력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초반 임팩트가 가장 세고 그다음 지날수록 임팩트가 약해지기 마련인데 밸류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밸류업도 얘기했으면 또 같이 또 연관해서 나오는 게 금융투자소득세, 네, 금투세 좀 질문도 예.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드세요. 까다롭죠. 네, 일단은 좀 보완이 필요하고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코스피가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들고 나와야 될까라는 고민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논리긴 하지만 굳이 지금 이 상태로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그렇죠. 뭐 입법 예고를 한 다음에 계속 미루다가 입법될 때쯤 또 개편을 한다고 하죠. 그러지 말고 1, 2년 더 유예하고선 지금부터라도 좀 보완하고 투자자들의 귀를 기울여서 뭐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뭐가 더 보완돼야 될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하고선 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방송용으로 아주 완곡하게 멘트 하셨습니다. 네. 아유, 이거 뭐 현장에서 다들 얘기하다 보면 진짜 험한 소리 나오죠. 네, 그렇죠. 예. 굳이 우리말의 부사 가운데 굳이. 예. 지금 그러면 기관 세미나 다니시면서 네. 우리 펀드 매니저 분들이나 이분들의 또 어떤 시장 어떤 보시는 시각도 같이 나누실 거 아니에요.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네. 8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아니면 8월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생각들은 급락이 나왔긴 했지만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으셨다가 예. 9월 달 들어서면서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예. 메이저분들도 그렇고 시각이 되게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엇갈려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시장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한쪽 방향성에 모든 컨센이 쏠려 있으면 반대로 가기 마련이기도 하거든요. 글쎄, 그런 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엇갈린 상황이라서 이 컨센서스가 모이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중간에 시장은 좀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위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근데 8월 초 같은 경우 변동성은 아니니까 흔들리는 대로 사자. 그리고 2,600 밑에서는 뭐 이거를 정리하고 팔고 할 필요 없이 2,600선, 2,500선대에서는 밀리면 사는 그런 컨셉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630, 2,650 넘어서는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거길 넘어서게 되면 2,700대가 열리면서 예. 박스권 등락을 염두에 둘 수 있겠는데 만약에 거기서 저항받고 꺾인다라고 하면은 2,500선 지지력 테스트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비롯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 크존을 친구 추가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으니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관심 가는 리포트 함께 보시죠.